그는 평생 사람을 숫자로 평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려 합니다. 재벌 회장이 노숙자 차림으로 은행 문을 밀던 그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단 한 사람, 예비 며느리의 진심을 확인하러 왔다는 걸. 아침 12월의 차가운 햇살이 서울 강남 한복판 68층 회장실 통유리 창을 타고 흘러들었다. 장무원 회장은 창밖을 내다보며 서 있었다. 저 아래 개미처럼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이 건물들. 40년 전 맨손으로 시작해 지금의 무언건설그룹을 일군 그였지만 요즘은 이 모든 게 무겁게만 느껴졌다. 아버지.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무언은 천천히 돌아섰다. 아들 장도윤이 서 있었다. 35세, 아버지를 닮아 키는 크지만 성격은 정반대로 차분하고 온화했다. 무언은 책상으로 돌아가 앉으며 물었다. 무슨 일이냐? 이 시간에 본사까지 오다니.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결혼하려고 합니다. 무언의 손이 멈췄다. 찻잔을 들려던 손이 공중에서 얼어붙었다. 누구랑? 한서아라는 사람입니다. 은행에서 일하는. 은행원? 무언의 눈썹이 올라갔다. 어느 은행? 간부야? 한빛은행 수성지점 창구 대리입니다. 도윤은 차분히 답했다. 그리고 보육원 출신입니다. 장학금으로 대학을 나왔고 지금은. 잠깐. 무언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보육원? 부모도 없다는 얘긴가? 네. 하지만 아버지, 서아는 안 돼. 무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우리 가문에 들어올 사람은 가문의 배경이 있어야 해.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결혼이란 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집안과 집안이. 아버지도 할아버지께 같은 말씀 들으셨잖아요. 도윤의 말에 무언은 움찔했다.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다. 50년 전 자신도 가난한 시골 청년이었다.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지만 그녀의 부모는 무일푼인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일했다. 돈을 벌고 성공하고 증명하려 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었다. 그건 다른 문제다. 무언은 딱딱하게 말했다. 내가 직접 그 여자를 만나보겠다. 아버지, 선입견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서아는 선입견이 아니라 경험이다. 무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 그 여자가 일하는 은행에 가보마. 사람의 진짜 모습은 일하는 모습에서 나온다. 도윤은 더 말하려다 그만뒀다. 아버지의 그 표정을 알았다. 한번 결심하면 꺾을 수 없다는 걸. 회장실 문이 닫히고 무언은 다시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엔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날의 자신과 옆에 웃고 있는 여자. 그의 첫사랑. 미안해. 유진아. 그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내 아들만큼은 같은 실수를 하게 둘 수 없어. 그날 저녁 무언은 비서실장을 불렀다. 내일 한빛은행 수성지점에 갈 거야. 하지만 회장 신분이 아니라 평범한 노인으로. 네, 회장님 무슨 낡은 옷 하나 구해줘. 그리고 내일 운전기사 없이 혼자 갈 테니 택시 한 대만 불러놔. 비서실장은 어리둥절했지만 고개를 숙였다.
무언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한서아, 내가 정말 내 아들에게 어울리는 사람인지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은행 로비의 소동. 다음날 아침 9시 한빛은행. 수성지점 자동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섰다. 낡은 파카에 해진 운동화, 손에는 찢어진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바로 장무원이었다. 분장팀 덕분에 얼굴엔 주름살이 더 깊어 보였고 며칠 안 씻은 것처럼 머리도 부스스했다. 로비는 이미 사람들로 붐볐다. 번호표 뽑는 소리, 직원들이 고객을 안내하는 소리, 키오스크 화면 터치 소리가 뒤섞였다. 무언은 구석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다. 젊은 여직원 몇 명이 창구에 앉아 있었다. 그중 한 명이 한서아일 것이다. 바로 그때였다. 으윽. 입구 쪽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비에 젖은 바닥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다. 어르신. 재빨리 달려간 사람은 3번 창구의 여직원이었다. 키 165cm 정도, 단정한 은행 유니폼을 입은 그녀는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를 부축했다. 명찰엔 한서아 대리라고 쓰여 있었다.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움직이실 수 있으세요? 서아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빛은 절박했다. 할아버지는 얼굴을 찌푸리며 허리를 움켜쥐었다. 아이고, 아파. 지금 119 부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서아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봤다. 미정 대리님, 담요 가져오세요. 그리고 응접실에서 쿠션도요. 응. 동료 박미정이 허둥지둥 뛰어갔다. 서아 씨. 지점장실에서 최지석 지점장이 황급히 나왔다. 40대 후반 말끔한 정장 차림이지만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로비에서 이렇게 소란 피우면 다른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지점장님, 지금은 응급 상황입니다. 응급이면 밖에서 하든가. 여기가 뭐 하는 곳인 줄 알아? 은행이야, 은행.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최지석은 주변을 둘러보며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빨리 저분 밖으로 모시고. 안 됩니다. 서아가 고개를 들어 지점장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함부로 옮기면 허리 부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구급차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야 해요. 뭐, 지금 나한테, 지금은 생명이 먼저입니다. 서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로비가 조용해졌다. 고객들이 둘을 바라봤다. 최지석의 얼굴이 더 빨개졌지만 서아는 이미 할아버지에게 다시 시선을 돌린 뒤였다. 어르신, 곧 구급차 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그녀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할아버지 어깨에 덮어줬다. 박미정이 담요와 쿠션을 가져왔고 서아는 능숙하게 할아버지를 안정된 자세로 눕혔다. 5분 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할아버지는 무사히 병원으로 옮겨졌다. 멀리 구석 의자에 앉아있던 무언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봤다. 서아의 흔들리지 않는 눈빛, 지점장에게 맞서는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저게 진짜 모습이라면 무언은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동시에 어제 자신이 했던 말들이 부끄러워졌다. 가문의 배경, 집안,
그런 것들이 지금 저 따뜻한 손길보다 중요한가? 서한은 로비로 돌아와 젖은 바닥을 닦으며 고객들에게 사과했다.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곧 정상 업무 시작하겠습니다. 고객 중 한 명이 말했다. 아니에요, 잘하셨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렇게 따뜻한 직원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우리 은행에 오길 잘했네. 서한은 조금 쑥스러운 듯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무언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아직 일찍 판단하긴 이르다. 더 지켜봐야 해.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이미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키오스크 안심카드. 점심시간이 지나고 로비는 한산해졌다. 무언은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라고 판단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키오스크 앞에 섰다. 터치스크린을 보며 일부러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이게 뭐를 눌러야 하는 거야? 그는 화면을 여기저기 눌러댔다. 예금, 대출, 환전. 메뉴는 많았지만 글씨는 작았고 복잡했다. 진짜 노인이었다면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무언은 연기하듯 한숨을 쉬었다. 아이고, 나이 먹으니 이것도 못하겠네. 어르신, 도와드릴까요? 뒤에서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한서아가 서 있었다. 그녀는 점심시간이 끝나고 막 자리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아, 아가씨. 이거 좀 도와주소. 통장 만들려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셨구나.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한은 무언 옆에 서서 화면을 가리켰다. 여기 신규 계좌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 서한은 잠시 생각하더니 자리로 가서 무언가를 가져왔다. A사 크기의 하드보드지에 큰 글씨로 각 버튼의 위치와 기능이 적혀 있었다. 이거 보세요, 어르신. 제가 만든 키오스크 안심카드예요. 서한은 카드를 키오스크 옆에 대고 설명했다. 여기, 이 위치가 신규 계좌, 여기가 입출금, 여기가 잔액조회. 큰 글씨로 써놨으니 훨씬 보기 편하시죠? 무언은 놀라서 카드를 자세히 봤다.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심지어 노인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엔 빨간색으로 주의사항까지 적혀 있었다. 이건 아가씨가 직접 만든 거요? 네.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쓰시는 거 불편해 하시는 걸 보고 만들었어요. 지점장님은 공식 자료도 아닌데 왜 만드냐고 하셨지만 서한은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니까요. 무언은 가슴이 뭉클했다. 은행 본사나 지점장도 하지 않은 일을 이 젊은 직원이 혼자 한 것이다. 급여도 안 나오는 일을 그저 고객을 위해서. 이제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서한은 무언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옆에서 안내했다. 실수할 때마다 웃으며 다시 알려줬다. 한 번도 짜증내지 않았다. 20분이 걸려서야 무언은 통장 신청을 마쳤다. 이제 창구로 가셔서 신분증 보여드리시면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아가씨, 고맙소. 그런데 무언은 슬쩍 물었다. 통장에 큰 돈을 넣을 건 아닌데 그래도 잘 관리해 주겠소? 당연하죠. 서한은 환하게 웃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르신이 힘들게 모으신 돈이잖아요. 저희 은행이 소중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무언을 창구로 안내했다. 그리고 신분증을 확인하며 통장을 만들어줬다. 마지막에 통장을 건네며
그녀는 작은 카드 하나를 더 꺼냈다. 어르신, 이것도 드릴게요. 카드에는 보이스피싱 주의사항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 전화로 돈을 요구하면 절대 보내지 말 것, 경찰서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해도 확인할 것 등이 적혀 있었다.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노리는 사기꾼들이 많거든요. 서아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르신, 혼자라도 안전하게 지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은 자신도 모르게 목이 메었다. 혼자라도. 그 짧은 단어 속에 얼마나 많은 배려가 담겨 있는가. 이 여자는 진심으로 자기 앞에 노인이 혼자일지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고맙소, 아가씨. 천만에요. 또 오세요. 무언은 은행을 나섰다. 겨울 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그는 손에 든 보이스피싱 주의 카드를 가만히 들여다봤다. 한서아, 너는 사람을 금액으로 보지 않는구나. 노숙자 같은 노인에게도 이렇게 따뜻하게. 그의 첫 확신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아니, 오히려 새로운 확신이 싹트고 있었다. 이 여자는 진짜일지도 모른다고. 무언은 근처 카페로 들어가 비서실장에게 전화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그 은행으로 간다. 옷은 그대로 준비해줘. 회장님, 충분히 보신 거 아닙니까? 아니야. 무언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그는 더 확실히 보고 싶었다. 한서아의 진심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 은행의 진짜 모습은 어떤지. VIP가 온 날, 사흘째 되는 날, 무언은 또다시 낡은 차림으로 은행을 찾았다. 이번엔 일부러 오픈 시간에 맞춰 일찍 갔다. 번호표를 뽑고 대기석에 앉았다. 손에는 구겨진 공과금 고지서를 들고 있었다. 로비는 평소와 똑같이 분주했다. 서아는 3번 창구에서 환한 미소로 고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무언은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한 명 한 명에게 똑같이 친절했다. 젊은 직장인에게도, 중년 아주머니에게도, 학생에게도. 바로 그때였다. 은행 입구가 열리며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50대 초반 명품 시계에 고급 구두. 뒤따라 비서로 보이는 젊은 남자도 함께였다. 최지석 지점장이 황급히 뛰어나왔다. 아, 김 회장님. 어서 오세요. 최지석은 거의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연락 주셨으면 제가 모시러 갔을 텐데요. 괜찮네. 근처 일 보다가 들렀어. 김 회장은 무심하게 답했다. 20억 정기예금 넣으려고. 아, 네. 감사합니다. 최지석의 얼굴이 환해졌다. 바로 VIP룸으로 모시겠습니다. 서아 씨. 최지석이 서아를 불렀다. 서아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 앞엔 60대 할머니가 앉아 연금 수령 상담을 받고 있었다. 지점장님, 지금 상담 중인데요. 그건 나중에 하고 김 회장님 먼저 모셔. 최지석이 날카롭게 말했다. 하지만 이 고객분이 먼저 번호표를. 서아 씨. 최지석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20억이 얼만지 알아? 그 할머니 통장엔 얼마나 있는데? 우선순위를 생각해. 로비가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둘을 쳐다봤다. 할머니는 민망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다. 아니에요, 할머니. 서아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리고 지점장을 똑바로 봤다. 지점장님,
번호표의 약속도 신뢰입니다. 뭐, 먼저 온 고객을 뒤로 미루면 그게 은행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VIP든 일반 고객이든 순서는 지켜져야 해요. 최지석의 얼굴이 빨개졌다. 하지만 김 회장이 있는 앞에서 소리를 지를 순 없었다. 그는 이를 갈며 말했다. 그럼 미정 씨, 너라도 VIP 룸으로. 저도 지금 고객 상담 중입니다. 박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침묵이 흘렀다. 최지석은 당황한 표정으로 김 회장을 봤다. 김 회장은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 재밌네. 지점장, 저 직원 괜찮은데? 요즘 보기 드문 타입이야. 아, 네. 최지석은 어리둥절했다. 나 기다릴 수 있어. VIP 룸에서 커피나 한잔 하고 있을게. 천천히 해. 김 회장은 태연하게 VIP 룸으로 들어갔다. 최지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자리로 돌아갔다. 서아는 다시 할머니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할머니, 계속하실까요? 연금 수령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건.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가씨, 고마워요. 로비에서 조용한 박수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1명, 그 다음엔 2명. 곧 여러 고객들이 박수를 쳤다. 무언도 자신도 모르게 손을 모으고 있었다. 그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다. 자신은 평생 금액으로 사람을 봤다. 큰 돈을 가진 사람을 우대하고 작은 돈을 가진 사람을 무시했다. 하지만 저 젊은 여자는 다르다. 그녀에게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소중한 고객이다. 나는 내가 틀렸던 건가? 무언은 자신이 평생 쌓아온 가치관이 흔들리는 걸 느꼈다. 그건 불편하면서도 어쩐지 해방되는 느낌이었다. 서아는 할머니 상담을 마치고 다음 고객을 불렀다. 무언의 번호표였다. 그는 창구로 다가갔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공과금 내려고. 네, 고지서 주세요. 서아는 공과금을 처리하며 무언에게 물었다. 저번에 만드신 통장 잘 쓰고 계세요? 응, 덕분에. 무언은 웃었다. 아가씨, 참 훌륭하네. 아까 그 지점장한테도 안 물러서고. 서아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당연한 일한 것뿐이에요. 은행은 고객을 위해 있는 거니까요. 무언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고객을 위해.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잊기 쉬운 진리인가. 그는 은행을 나서며 생각했다. 이제 거의 확신했다. 한서아는 진짜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가 압박받을 때, 불이익을 당할 때도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내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자. 하지만 무언은 몰랐다. 내일은 그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날이 될 거라는 걸. 조작된 책임. 나흘째 되는 날, 오후에 무언은 또다시 은행에 갔다. 오늘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충분히 봤다. 한서아의 인품도, 그녀가 일하는 방식도 모두 흠잡을 데 없었다. 이제 그만 정체를 밝히고 아들에게 축복을 해줘야 할 때다. 하지만 로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고 서아는 창구에 앉아 눈을 붉힌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무언은 이상한 느낌에 박미정에게 다가갔다. 아가씨, 무슨 일이요?
박미정은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그 VIP 고객 처리하면서 실수가 있었대요. 20억 예금 처리할 때 수수료가 잘못 계산됐다나 뭐라나? 그게 서아 씨 잘못이요? 아니에요. 박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서아 대리는 그 업무 안 맡았어요. 지점장님이 직접 하셨거든요. 근데 지점장님이 서아 대리한테 책임을 떠넘기신 것 같아요. 무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바로 그때 지점장실 문이 열리며 최지석이 나왔다. 그는 로비를 둘러보더니 서아를 불렀다. 서아 씨, 잠깐.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점장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지만 곧 안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고객이 항에 전화했어. 수수료가 잘못 계산됐다고. 하지만 지점장님, 그 업무는 내가 최종 확인했잖아. 시스템 로그에 내 이름 나와 있어. 그건 지점장님이 제 계정으로 로그인하셔서 증거 있어? 없으면 내 책임이야. 침묵이 흘렀다. 무언은 주먹을 쥐었다. 이게 무슨 추악한 짓인가. 자기 실수를 부하 직원에게 뒤집어 씌우다니. 잠시 후 서아가 나왔다. 그녀의 눈은 더 붉어져 있었지만 울진 않았다. 그녀는 다시 창구에 앉아 고객을 맞이했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창구로 다가갔다. 아가씨. 서아는 고개를 들었다. 무언을 알아본 것 같았다. 어르신, 오늘은 무슨 일로? 아가씨가 잘못한 게 아니지? 서아의 눈이 흔들렸다. 어르신, 무슨 말씀을? 다 들었소. 지점장이 아가씨한테 책임 떠넘긴 거. 무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왜 참소? 왜 항변하지 않소?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웃었다. 눈물을 참으려는 웃음이었다. 어르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저 하나 참으면 은행 이름이 지켜져요. 고객한테 직원들 싸운다는 이미지 주는 것보다 제가 조용히 사과하는 게 나아요. 그게 맞는 거요? 맞진 않죠. 서아는 솔직하게 답했다. 하지만 은행 이름으로 사과하는 건 제 의무예요. 설령 제 잘못이 아니어도. 무언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 여자는 자기 자신보다 조직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다. 불의한 상사 밑에서도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바로 잡아야 했다. 아가씨. 무언은 조용히 말했다. 내일 다시 올 거요. 그때 모든 게 달라질 거요. 서아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무언은 은행을 나와 곧바로 비서실장에게 전화했다. 내일 아침 10시 무언건설 회장 자격으로 한빛은행 수성지점에 방문한다고 본사에 통보해. 그리고 그 지점의 모든 전산 로그 기록을 확보해둬. 네. 회장님 무슨. 그리고 내 정장 준비해. 가장 격식 있는 걸로. 무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내일은 심판의 날이다. 그날 밤 무언은 창밖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50년 전 자신도 누군가에게 무시당했었다. 돈 없다고, 배경 없다고. 그래서 악착같이 성공했지만 어느샌가 자신도 똑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약자를 무시하고
힘 있는 사람만 우대하는. 하지만 저 아이는 다르구나. 한서아, 너는 내가 잃어버린 것을 아직 가지고 있어.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첫사랑 유진의 사진. 그녀도 한서아처럼 따뜻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자신은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 이번엔 내가 지켜줄게. 무언은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다짐했다. 내일은 한서아를 지키는 날이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10시 한빛은행 수성지점 자동문이 열렸다. 하지만 이번엔 낡은 파카 차림의 노인이 아니었다. 네이비 수트에 은색 넥타이, 윤이 나는 구두를 신은 장무원 회장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뒤로는 비서 2명이 서류 가방을 들고 따랐다. 로비가 순간 조용해졌다. 저분이 무언건설 회장 아니야? 왜 여기에? 직원들이 수군거렸다. 최지석 지점장은 황급히 뛰어나왔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장님, 어떻게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연락했소. 무언은 차갑게 말했다. 어제 본사 통해서. 안 들었소? 아, 네. 들었습니다만. 최지석은 식은땀을 흘렸다. 이렇게 직접 오실 줄은. 소회의실 있소? 네. 이쪽입니다. 최지석은 무언을 소회의실로 안내했다. 서아와 박미정을 포함한 직원들은 멀리서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다. 서아는 어제 그 노인이 설마 하는 생각에 심장이 뛰었다. 소회의실 문이 닫혔다. 앉으시오. 무언은 말했다. 네. 최지석은 조심스럽게 앉았다. 지점장, 어제 20억 예금 처리 건 아시오? 아, 네,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 계산 실수가 있었는데 담당 직원이. 한서아 대리 말이오? 네, 그렇습니다. 무언은 비서에게 손짓했다. 비서가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돌렸다. 거기엔 전산 로그 기록이 떠 있었다. 이것 좀 보시오. 최지석은 화면을 봤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여기 보면 무언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어제 오후 3시 27분 한서아 대리 계정으로 로그인했소. 하지만 IP 주소를 보면 지점장실 컴퓨터요. 이게 무슨 뜻이오? 그건 지점장이 서아 대리 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뜻 아니오? 그리고 본인이 실수한 수수료 계산을 그 젊은 직원에게 떠넘겼소. 침묵이 흘렀다. 최지석은 말문이 막혔다. 더 있소. 무언은 계속 말했다. 저는 지난 4일간 이 지점의 노인 고객으로 위장해서 다녔소. 모든 걸 봤소. 지점장이 응급 환자보다 이미지를 먼저 생각한 것. VIP 고객만 우대하고 일반 고객을 무시한 것. 그리고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 최지석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왜 그런 짓을 하셨습니까? 내 예비 며느리가 여기서 일하기 때문이요. 무언은 단호하게 말했다. 한서아 대리 말이요. 네. 저는 그 여자의 인품을 의심했소.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배경이 없다는 이유로. 하지만 제가 틀렸소. 무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여자는 이 은행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직원이요. 그리고 지점장, 당신은 그녀의 발끝에도 못 미치요. 최지석은 아무 말도 못했다. 지금 당장 로비로 나가시오. 전 직원과 고객 앞에서 한서아 대리에게 사과하시오.
그리고 무언은 차갑게 덧붙였다. 본사의 지점장 재평가를 요청할 것이요. 이런 리더십으로는 은행을 맡길 수 없소. 회장님, 제발, 이건 제 발로 넘어갈 일이 아니오.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시오. 무언은 문을 열고 먼저 로비로 나갔다. 직원들과 고객들이 모두 그를 쳐다봤다. 서한은 창구에서 일어나 있었다. 눈이 커져 있었다. 어제의 노인과 지금의 회장이 같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것이다. 무언은 서하에게 다가갔다. 한서하 대리. 회장님. 지난 며칠간 폐를 끼쳤소. 하지만 덕분에 확실히 알았소. 무언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요. 제 아들에게 과분할 정도로. 서하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바로 그때 최지석이 회의실에서 나왔다. 그는 멈칫거리다가 서하 앞으로 걸어왔다. 로비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최지석은 깊게 허리를 숙였다. 한서하 대리, 미안합니다. 로비의 사과. 침묵이 흘렀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50대 가까운 지점장이 30대 초반 여직원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이고 있었다. 로비에 있던 고객들, 직원들 모두가 숨죽이며 지켜봤다. 어제, 그리고 그동안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최지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실수를 당신에게 떠넘겼고 당신의 헌신을 묵살했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서하는 눈물을 참으며 서 있었다. 박미정은 옆에서 손수건을 꺼내 쥐고 있었다. 무언은 묵묵히 지켜봤다. 고개 드세요. 서하가 조용히 말했다. 최지석이 고개를 들었다. 서하는 그를 똑바로 봤다. 저한테 사과하실 건 없어요. 서하는 차분하게 말했다. 고객 불편만 풀리면 됩니다. VIP든 일반 고객이든 모두 우리 은행을 믿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분들께 불편 드린 게 가장 큰 잘못이에요. 저한테 사과하실 시간에. 서하는 로비를 둘러봤다. 고객분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약속해 주세요. 로비에서 조용한 감탄이 흘러나왔다. 무언은 미소 지었다. 저게 바로 진짜 리더십이다. 개인의 감정보다 조직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박미정이 손을 들었다. 저는 서하 대리랑 3년째 같이 일하는데요. 서하 대리는 늘 이랬어요. 본인이 손해보더라도 고객 먼저, 은행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다른 직원도 말했다. 서하 대리 덕분에 우리 지점 고객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항상 먼저 출근해서 로비 청소하고 키오스크 점검하고 저번에 제가 실수했을 때도 대신 야근해줬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나서서 말하기 시작했다. 서하는 얼굴이 빨개져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다들. 그런 거 아닌데. 아니야, 서하야. 박미정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린 다 알아.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무언은 이 광경을 보며 확신했다. 한서하는 혼자만 빛나는 게 아니었다. 그녀 주변 사람들도 빛나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바로 그때 한 고객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60대 할머니였다. 며칠 전 서하가 연금 상담을 해준 그 할머니. 곧 다른 고객들도 하나둘 박수를 쳤다. 짝짝짝. 박수 소리가 로비에 퍼졌다. 서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최지석은 복잡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부끄러움과 반성이 섞인 얼굴이었다. 무언은 최지석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지점장, 저는 당신을 벌주려는 게 아니요. 바로잡으려는 거요. 그는 로비를 둘러봤다. 보시오. 이 지점엔 좋은 직원들이 많소. 특히 한서아 같은. 그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당신의 역할이요. 최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언은 덧붙였다. 저는 오늘부로 이 지점의 일반 고객으로 등록할 것이요. VIP 대접 따윈 필요 없소. 그저 다른 고객들과 똑같이 번호표 뽑고 기다리겠소. 로비에서 또 한 번 박수가 터졌다. 무언은 서아에게 다가갔다. 한서아 대리, 퇴근 후에 시간 있소? 네, 있습니다.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오시오. 아들도 기다리고 있을 거요. 서아는 눈을 크게 떴다. 아들, 설마, 장도윤이요. 제 아들. 무언은 따뜻하게 웃었다. 당신의 약혼자. 서아는 입을 막았다. 박미정이 옆에서 놀라서 소리쳤다. 뭐? 서아야, 너 재벌 며느리 되는 거야. 로비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서아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무언은 그런 그녀를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오면 차가운 저택이 따뜻한 집이 되겠구나. 그는 창밖을 봤다. 며칠간 내리던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겨울 끝자락의 따스한 햇살. 무언은 로비를 한 번 더 둘러봤다. 웃고 있는 사람들, 박수치는 사람들, 그리고 중심에서 부끄러워하는 한서아. 이게 진짜 부구나. 돈이 아니라 사람이. 그는 50년 만에 깨달았다. 진짜 가치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봄 2주 후, 봄비가 내리는 어느 일요일 저녁, 서울 평창동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 프라이빗룸. 창밖으로는 정원이 보이고 빗소리가 운치 있게 들려왔다. 원목 테이블에는 정갈한 상차림이 준비되어 있었다. 무언은 네이비 한복을 입고 앉아 있었다. 맞은편엔 아들 도윤과 한서아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서아는 연보라색 한복을 입었는데 수수하면서도 단아한 모습이었다. 편하게 드시게. 무언이 먼저 말을 꺼냈다. 오늘은 가족끼리 편하게 먹는 자리니까. 네, 감사합니다. 서아는 긴장한 표정으로 답했다. 도윤은 그런 서아의 손을 살짝 잡아줬다. 무언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저 손길에 담긴 애정과 믿음. 자신은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본 적이 있었던가. 서아 씨, 무언은 조용히 말했다. 사실 내가 처음 당신에 대해 들었을 때 반대했소.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도윤 오빠한테 들었어요. 미안하오. 무언은 솔직하게 사과했다. 나는 평생 잘못된 기준으로 사람을 봤소. 집안, 배경, 돈, 그런 것들로. 하지만 당신을 보며 깨달았소. 나는 체면으로 가르치려 했고 너는 사람으로 가르쳤다. 서아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회장님, 이제 아버님이라 부르시오. 무언은 따뜻하게 말했다. 당신은 이미 내 며느리요. 아버님,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언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아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열어보니 아름다운 옥비녀가 들어 있었다. 이건 내 어머니의 유품이요. 아들 며느리에게 물려주라고 하셨지. 무언은 비녀를 서아의 손에 쥐어줬다. 이제 당신 거요. 서아는 비녀를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다. 도윤도 눈가가 촉촉해졌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잘할 필요 없소. 무언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지금처럼만 하시오. 지금의 당신이 가장 완벽하니까. 그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창밖에선 비가 조금씩 그치고 있었다. 사실 무언은 잔을 들며 말했다. 나도 젊은 시절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소. 하지만 그녀의 부모가 나를 인정하지 않았지. 돈이 없다고, 배경이 없다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래서 악착같이 성공했소. 증명하려고. 하지만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었지. 아버님, 도윤이 조용히 불렀다. 그때의 상처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돈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사람으로. 하지만 당신들을 보니 깨닫겠더군. 무언은 두 사람을 바라봤다. 진짜 사랑은 배경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거더군. 서아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저도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많이 외로웠어요. 가족이 없다는 게 얼마나 쓸쓸한지 알아요. 그녀는 도윤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근데 도윤 오빠를 만나고 그리고 오늘 아버님을 만나니 이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소. 무언은 고개를 끄덕였다. 피가 아닌 마음이 가문이요. 세 사람은 잔을 들었다. 건배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밖에서는 비가 완전히 그쳤다. 구름 사이로 석양이 비쳤다. 봄비 뒤에 노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 무언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유진아, 이제 됐지? 나도 이제 사람을 제대로 보는 법을 배웠어. 도윤과 서아는 손을 맞잡고 있었다. 무언은 그 모습을 보며 평생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다. 평생 안고 살아온 무게가 내려가는 것 같았다. 그는 비녀 상자에서 작은 쪽지를 하나 더 꺼냈다. 서아 씨, 이것도 같이 드리오. 서아가 쪽지를 펼쳤다. 거기엔 무언의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진짜 품격은 혈통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다. 너는 이미 최고의 품격을 가졌다. 마이너스 아버지가. 서아는 울먹이며 쪽지를 가슴에 안았다. 도윤은 아버지를 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무언은 두 사람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이 차가운 저택도 따뜻한 집이 되겠구나.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으로. 저녁이 깊어갔다. 세 사람은 오랜만에 마음 편히 식사를 나눴다. 무언은 서아에게 은행에서의 이야기를 물었고 서아는 앞으로의 꿈을 이야기했다. 도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창밖에는 노을이 완전히 지고 별이 뜨기 시작했다. 봄밤의 별, 새로운 계절의 시작. 무언은 잔을 들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 가문의 새 가훈을 만들어야겠소. 사람이 재산이다. 좋은 가훈이네요, 아버님. 서아는 환하게 웃었다. 그럼 건배. 도윤이 외쳤다. 세 잔이 부딪혔다. 맑은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그리고 그 소리는 창문을 통해 밖으로 봄밤의 별빛 속으로 퍼져나갔다. 무언은 평생 처음으로 진짜 부자가 된 기분이었다.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가득한
진짜 부자. 며느리의 품격은 시험하는 게 아니라 알아보는 것이었구나. 그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린 말이었다. 그리고 그 말과 함께 오래된 편견의 시대는 저물고 새로운 이해의 시대가 밝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돈으로 사람을 시험하려 했던 한 남자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알게 됐죠. 진짜 재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세상엔 아직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마음의 부자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